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어딘가에서 사연을 찾아 듣거나 보낸 적이 없었는데 저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나 대형 사건이라 조언을 얻기 위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인생의 중심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개의 인간관계로 나뉜다고 하죠. 가족과 친구. 저에게 이 중심 모두를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 막노동이죠. 남들이 보기엔 번지르한 직업도 아니고 간혹 천대받기도 하지만 부정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 힘으로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벌이도 나쁘지 않고 근 15년을 일한 직장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꾸려야 할 나이에 점점 다가갈수록 주변 친구 지인들이 하나둘 기혼의 세계로 가더군요. 그날도 동창 결혼식에 혼자의 몸으로 착잡한 심정을 다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운명의 상대를 만났죠. 뭐 악연도 운명이라면 운명이니까요. 동창의 결혼식에서 신부 측 지인으로 참석한 단아하고 우아한 아나운서 스타일의 여자에게 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당장 동창 녀석을 들들 볶아 소개를 받았죠. 저희 둘은 정말 운명이었던 걸까요? 그 여자도 결혼식 날 저에게 눈길이 갔다더군요. 몇 번의 만남 끝에 바로 연인이 되었고 3년을 달달하게 만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땀 흘려 일만 하던 저의 인생에서 아내와의 결혼은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건설 노동자로 힘쓰는 저의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한다고 아침 저녁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밥상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가서 식사하기 귀찮아서 컵라면이나 짜장면을 시켜 때우는데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죠. 아무래도 제가 현장직이라서 지방으로 출장도 잦았는데 아내는 싫은 소리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또 지방으로 출장? 그러다 당신 몸 망가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야 뭐 늘 하던 일인데 새삼스럽게. 그것보다 당신 신혼 때부터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거 미안하지. 나야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느라 외롭긴 한데 그래도 참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제발 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사력 있고 저를 위해주는 아내 덕분에 저희 사이는 나날이 좋아져만 갔어요. 그 결실로 결혼 후 8년 동안 예쁘고 착한 딸 둘이나 생겼네요. 큰딸 세연이가 태어나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딸 바보 본능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우리 딸 세연이가 날이 갈수록 당신 얼굴이 나오네. 분명히 막 태어났을 땐 나랑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큰딸은 아빠 닮는다더니 그것도 순뻥이네. 당신 지금 질투해? 내가 보기엔 당신이랑 붕어빵인데. 요 동글동글한 코 좀 봐. 당신 코잖아. 무엇보다 세연이는 당신이랑 어쩜 하는 행동이 다 똑같은지. 내 행동? 둘이 같이 자는 걸 봐야 해. 당신이 돌아누우면 세연이도 돌아눕고 당신이 만세하고 자면 세연이도 만세하고 자고. 정말 웃겨. 부녀가 아주 똑같아. 클수록 생김새는 저를 안 닮아도 하는 짓은 저를 쏙 빼닮은 애틋한 큰딸 세연이와 제 얼굴과 아내의 얼굴 모두 오묘하게 닮은 예쁜 작은 딸 세정이. 저는 이렇게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아빠, 세연아, 아빠 손은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 아, 아빠가 밖에서 일하느라 흙도 만지고 벽돌도 만지고 해서 그래. 바빠서 손에 크림 바를 시간도 없네. 아빠도 내가 유치원에서 모래성 쌓는 것처럼 흙 만지고 놀아? 맞아. 아빠도 밖에서 모래성 쌓아서 돈 벌어.
아빠, 내가 손에 크림 발라줄게. 싹싹한 큰딸은 제가 퇴근하면 늘 제 무릎에 앉아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큰딸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입에 아빠랑 꼭 결혼할 거야. 이 말을 붙이고 살았죠.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가서 살다 주말에 집에 들어와 단잠을 자고 있었죠. 어렴풋이 잠에서 깨 누워 있었는데 작은 딸 세정이가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5살인 세정이는 아빠를 깨워서 놀고 싶었었나 봅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이걸 자는 척해 말어 하고 갈등하고 있었죠. 그때 큰딸이 들어와 동생에게 속삭이더군요. 세정아, 나와. 아빠 힘들어서 주무셔야 돼. 나 아빠랑 놀 거야. 쉬, 아빠 피곤하다니까. 가서 언니랑 놀자. 어? 아빠 더 잘하고 어린 동생 달래서 데리고 나가는 우리 큰딸. 저는 자는 척 누워서 감동에 목이 막혔습니다. 저 어린 게 벌써 아빠를 이렇게 챙기다니요. 사려 깊은 엄마를 닮았는지 세연이는 어려서부터 맏딸로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에 겨워 살았던 걸까요? 아이가 2명으로 늘고 클수록 할 일이 많아지니까 지친 걸까요? 세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부딪힘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세연이 학교에서 학부모로서의 일로 예민함이 늘어만 갔고 저는 저대로 현장 출장으로 몸의 고단함은 늘어만 갔죠. 저는 일 핑계로 제가 가정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정사정해서 밀려던 연차를 3일이나 썼죠. 가족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집에서 쉬게 되니 이제 아내가 바빠지더군요. 당신 오늘 나가? 당신 쉬니까 못 나갔던 학부모 모임 나가야지. 지금 친해져야 나중에 편해.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나 오늘부터 3일 쉬는데. 그러니까 잘 됐지. 당신이 애들 좀 봐줘. 안 그래도 세정이 어린이집 문제랑 세연이 학원 보내는 거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 좀 하게. 난 모처럼 당신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했지. 당신 태평한 소리 좀 하지 마.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야. 우리 세연이 막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나도 이런저런 모임 나가서 작은 연줄이라도 만들어놔야지. 서운하긴 했지만 납득했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모임은 하나도 늘고 모임 가는 횟수도 늘어갔어요. 처음엔 학부모 모임에서부터 반장 엄마들 모임, 학원 보내는 엄마들끼리의 모임, 안전지도 어머니 모임에 학교 폭력 근절 모임까지 무슨 초등학생 엄마들 모임이 이렇게나 많은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만 하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아내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습니다. 모임에서 얻은 정보로 세연이가 학원에 다니고 세정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바빠졌어요. 심지어 제가 쉬는 주말에도요. 오늘 애들 좀 봐줘. 오늘 일요일인데 또 나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나. 오늘 세연이 학원 엄마들 모인다는데 어떡해. 나가야지. 모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애 엄마들끼리 일주일 내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당신 지금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난 그런 게 아니고. 왜 할 말이 없어. 애들 교육이다 친구 문제다. 서로 의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저 밖에서 일만 하느라 집에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 줄도 모르지. 지금 세연이랑 세정이 문제없이 크는 거 다 내가 밖에서 엄마한테 들은 정보로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세연이 방 책장에 꽂힌 책들부터 여름에 보낼 캠프 문제까지 다 다른 엄마들이 알려주는 거라고. 밖에서 일만 한다니 억울하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아내와 우리 2딸이 좀 더 편하게 산다는 생각에
다소 일에 집중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정에 소홀한 인간으로 매도하다니요. 저희 부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끝끝내 아내는 안방에서 저는 아이들 방에서 자는 지경에 이르렀죠. 우리 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도 갈라지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여보, 내 양말 봤어? 양말이야 양말 서랍에 많잖아. 아니, 내가 일하러 갈 때 신는 거 두꺼운데 통풍 잘 되는 요즘 이상하게 양말이 없어진다. 양말에 뭐 발이 달렸겠어? 당신이 어디다 뭉쳐서 벗어두고 못 찾는 거겠지. 분명 씻기 전에 늘 빨래통 안에 넣었는데. 아, 그럼 내가 숨겼겠어? 당신이 일하는데 놓고 왔을 수도 있겠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큰애 학교 일에 어린 둘째 보느라 그런지 아내는 점점 예민해져만 갔고 저는 그런 아내 장단 맞추기에도 지쳐 애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세연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 혈액형. 우와, 벌써? 그럼 세연이 혈액형에 대해 얼마나 알아? 많이. 엄마랑 아빠는 무슨 형이야? 엄마는 A형, 아빠는 O형. 그럼 세정이랑 나도 A형이나 O형이야. 엄마, 아빠가 A형이나 O형이면 애기들도 A형이나 O형밖에 안 나오니까. 세연이 대단하다. 그걸 벌써 다 외운 거야? 저와 큰딸이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아내는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온 건가? 연애 3년 동안 없던 권태기가 이제야? 이제는 그저 나 자체가 꼴보기 싫은가 하는 생각에 점점 우울해져만 갔죠. 그런데 참나, 부부 문제로 자책만 하던 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현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진동이 느껴지더군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그 한 통의 문자 내용 때문에 전 공사 현장 한가운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 큰딸, 제 아이입니다. 가짜가 아빠 노릇 그만하고 돌려주세요. 처음엔 신종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열받아서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신상을 캐가는, 하지만 보낸 사람 번호도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군요. 처음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래? 할 일 오지게 없구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장난이나 치고. 근데 사람 마음이 정말 한없이 가볍더군요. 이 이상한 소리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수록 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 문자 내용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모든 일의 원인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죠.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늘 제 머리를 강타하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큰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혹시 세연이 얼굴이 전혀 날 닮지 않았던 게 내 핏줄이 아니어서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혹시 나 몰래?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아직 진상도 알 수 없는 일에 비참해져만 가더라고요. 오히려 고작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에 너무 쉽게 내 아이의 엄마를 의심하는 건 아닌지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며칠을 속앓이를 하다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세연이 점점 내 얼굴이 안 보인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니, 아까 세연이 재우고 나서 자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날 너무 안 닮은 거야. 성격은 당신 판박이잖아. 아, 그래도 큰딸 외모는 아빠 닮는다던데 어째 우리 부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 같아? 세정이는 내 얼굴이 조금 보여도 당신을 더 닮기도 했고 당신은 좋겠다. 딸 둘이 죄다 당신 닮아서. 나중에 나 닮은 아들 하나 낳아야 내가 안 억울하겠어. 당신 졸려?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피곤하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의 가볍게만 보이는 말을 듣고 새파랗게 질리는 아내의 얼굴을 말이죠. 아내는 아닌 척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금방 기절할 것 같은 사람의 안색을 하고 급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헛소리라고만 생각한 문제의 문자가 어쩌면 마냥 무시할 내용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의문을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출장 기간 동안 증거를 찾기로 했죠. 인터넷에서 음성 녹음까지 되는 가정용 CCTV를 2개 사서 거실과 안방에 설치했습니다. 크기가 정말 작아서 거실 화분 안에 하나 숨기고 또 안방 조명에 하나 숨겨두어서 가까이서 찾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새삼 기술이 많이 발전했더군요. 이런 식으로 알고 싶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주일의 출장이 끝났습니다. 일이 바쁜 와중에도 그 카메라에 지금 이 순간 뭐가 찍히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더군요. 차라리 빨리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서 그 문자 내용이 헛소리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출장이 끝나고 쉬는 날 아내가 2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을 때 드디어 설치했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영상의 내용은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제가 출장을 간 기간 동안 우리 집 식구가 아닌 남자가 하나 영상에 등장하더군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말이죠. 그 남자가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내 집에서 아내와 미래를 즐기는 것을 본 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아니길 빌었건만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나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안방에서 웃으며 부둥켜 안고 있는 그 2사람. 저는 거실 소파에 아내와 함께 껴안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홀린 듯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 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나 없을 때 집에 끌어들여 같이 놀던 남자가 바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놈이었어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비참하더군요. 의사인 친구는 제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소아과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한 달 전 이혼을 했었고 저는 그 친구를 밤낮 없이 위로해 주었죠. 근데 저놈은 내 뒤에서 내 아내와 놀아나고 있었다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머리가 핑하고 돌면서 눈앞이 시뻘개지는데 그 2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으면 칼부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의 외도를 2눈으로 확인하니 큰딸이 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은 강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묻고 싶었죠. 무슨 변명이라도 짓거리는지 그 꼴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해 2 아이를 친정에 하룻밤 재우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당신만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일이 잘못된 걸 느꼈는지 아내는 군말 없이 알았다고 했고 1시간 뒤 내 친한 친구와 함께 날 엿먹인 여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불은 왜 안 켜고 있고 왜 그래? 술 먹었어? 평소와답지 않게 조심스럽게 제 안색을 살피던 아내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노트북의 영상을 재생시켜 보았죠. 간드러지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제 친구의 웃음소리가 노트북에서부터 흘러나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여비는 언제까지 출장이래? 일주일. 요새는 일주일 넘기는 출장이 없어. 지겨워 죽겠다. 그 사람이 집에 없어야 자기랑 자주 만나는데 매일 학부모 모임 핑계대고 만나는 것도 불안해. 눈치챌 것 같아. 상여비 둔해서 모를걸? 그리고 여기서 못 만나면 우리 집으로 오면 되지. 차라리 오늘 애들은 자기 친정에 맡기고 밤에 내 집에서 자고 가. 이렇게 병원 점심시간에만 만나니까 오히려 더 안달난단 말이야. 그럴까? 나 나갈 때 같이 나갈 거지? 세연이 학원 데려다 주러 가야 하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 김에 우리 세연이 얼굴도 한번 보고. 천연덕스럽게 제가 출장을 오래 안 가서 미래를 제대로 못 즐긴다는 내용의 영상을 본 아내는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지금 나 감시한 거야, 당신? 그것도 이딴 몰래카메라로? 할 말이 그것뿐이야, 지금? 빌지는 못할 망정 따지고 들어? 여기 내 명의고 내 집이야. 내 집에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왜 못해? 이래도 더 할 말 있어?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정분이 난 거야? 어? 그래, 내 친구 새끼니까 나보다 먼저 만난 건 아니겠다. 그치? 내가 당신한테 이 새끼 소개해줬을 때가 나랑 만나고 1년 지난 후니까 10년은 만날 수 있었겠네. 어? 아니야, 여보. 그 정도로 안 만났어. 그럼 사람 미치는 걸 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당신이 연애할 때 친구들 소개해줬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연락만 하다가 뭐? 그 새끼 의사 준비할 때? 어, 너 설마 우리 한창 단체로 여행 다닐 때도 이놈이랑 바람 났었어? 맞네. 맞다는 거네. 저와 아내가 한창 사귀고 있을 때 친구는 의대를 졸업해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늘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친구가 안타까웠고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에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근데 거기서 이미 눈이 맞은 이유였다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쭉 나 몰래 둘이 만나온 거야? 어? 아니야. 중간에 헤어졌었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고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야 돼? 어쨌든 다시 만난 건 사실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그놈 의사시험 패스하고 바로 선봤잖아. 지금 이혼한 그 여자랑 그때 의사라고 하면 괜찮은 선자리가 쏟아진다고 거기서 건물주 딸 하나 골라서 결혼했는데 당신 설마 그 새끼 의사 되고 대단한 집 딸이랑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만난 거야? 어? 유부남이랑?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했어? 예비 의사랑 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그 새끼가 의사 되자 당신 버리고 건물주 딸한테 가서? 아, 막노동이라고 해도 돈은 그럭저럭 버는 나랑 아쉬운 대로 결혼한 거야? 어? 그런 거냐고. 왜 말을 못해? 입을 꾹 다문 아내는 제 호통에도 대답하지 않고 몸만 바들바들 떨더군요. 저랑 연애하면서 동시에 예비 의사까지 내조를 했다니 심지어 친구가 의사 되고 나서 헌신짝 마냥 차이고 몇 년을 내연녀로 자존심도 없이 살았다는 아내의 모습이 참 구질구질했습니다. 남편 친구와 바람까지 나가면서 그렇게까지 의사 아내가 되고 싶었나 했죠. 사실 전 영상을 확인했을 때 이미 아내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변명은 들을 필요도 없었죠.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야, 그래, 다 필요 없어. 그것만 말해. 세연이 세정이 내 친자식 맞아? 내 핏줄 맞냐고. 나도 모르겠어. 따로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나랑 그 새끼 사이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해서 전혀 계산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예민했구나. 세연이가 혈액형 이야기할 때나 집안에서 물건이 자잘하게 없어졌다고 했을 때 내 물건도 죄다 그놈이 가져갔었어? 됐고, 검사해. 진짜 검사해서 확인하자고. 일단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가. 뭐? 여보, 안 들려? 짐 대충 싸서 나가라고. 나머지는 내가 사람을 쓰든 해서 친정으로 다 보낼 테니까. 여보, 세연 아빠. 그럼 애들은 누가 봐. 당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애들은 누가 데리고 오고 밥은 누가 챙겨줘. 내 일 핑계 대지 마. 당신 없어도 애들 봐줄 사람 얼마든지 있어. 당장은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서 집에 올라와 계시라고 부탁할 거니까 상관 마. 애들 학원 가고 어린이집 간 사이에 집에 외간 남자 끌어들인 인간이 언제부터 애들 생각했다고?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 갑자기 신정 가서 지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 알 바 아니야. 알아서 해.
아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아내에게 더 이상 아쉬움이라던가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세연이와 세정이가 제 친딸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 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절 맞이하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아내는 돌부처 마냥 고개 푹 숙이고 서 있고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두 분에게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에게는 엄마가 조금 아프니 할머니 댁에서 조금 쉬고 오는 거라고 말했죠. 어리석은 어른들 잘못에 애들까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모두 친할머니만 오면 껌뻑 넘어가서 잘 지내주었죠. 그리고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 직장에 연차를 써야 했습니다. 웬만하면 연차를 쓰지 않는 저를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소장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현장 소장님과 전 일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동고동락한 사이이기에 형님 아우하는 사이였죠. 상여봐,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안색도 안 좋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소장님의 걱정 가득한 얼굴에 전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님은 펄쩍 뛰면서 화를 내셨죠. 바라핀 두 사람 모두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당장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우리 소장님 왈 본인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으로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딸은 친자 불일치, 작은 딸은 친자 일치. 둘 중 하나이만 제 아이라니 이게 좋아해야 하는 일인지 슬퍼해야 하는 일인지 그래 하나라도 내 아이니까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 핏줄이 아니라고 확인된 큰아이를 정말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만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일단 아내 친정에 내연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나마 상식적인 두 분은 제가 그동안 친정에도 잘했고 딸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 잘 아시기에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소장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우리 소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만들어 두신 피켓과 현수막을 꺼내시는데 소장님, 대체 이건 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너한테 말 듣고 바로 주문했지. 가자. 애들도 다 불렀고 트럭도 준비했어. 소장님은 직접 불륜을 고발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와 소장님 그리고 몇 명의 인부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친구가 하는 소아과 건물로 찾아갔어요. 3층 소아과 벽면에 그놈과 아내의 불륜을 고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죠. 출근 시간에 수많은 인파가 웅성거리며 현수막과 인부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야, 이상여! 너 지금 남의 병원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출근한 친구는 처음에 경찰을 부르겠다고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공사장 인부들이 시위에는 또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 출동할 때쯤 철수했다가 잊혀질 때 다시 피켓을 들고 쳐들어갔죠. 현수막도 유동인구 많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만 잠깐 걸고 바로 내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경찰한테 걸렸지만 벌금으로 마무리됐었죠. 그 자식한테 제대로 연 먹이는 대가치고는 싸게 먹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매일 시위하니까 나중엔 우는 얼굴로 빌더라고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이죠. 아니 근 10년을 남의 집 아내랑 바람 피워놓고 고작 열흘을 못 버티는 게 말이 되나요? 친구가 시위 현장에 나타나 호통을 치거나 빌 때마다 병원 상가 앞에선 이런 구호가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 아내 뺏어간 불륜남이 애들 치료하는 의사라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가정 파괴범 소아과 의사는 즉시 사과하라, 사과하라. 친구는 그 후 시위하는 현장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위 마지막 날엔 아내까지 왔었어요. 본인도 창피한 건 아는지 정말 저 멀리서 발만 동동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말 똑바로 해.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건 당신이고 당신이랑 바람난 저놈이야. 나도 저 사람도 진짜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어. 마음대로 해. 나야말로 마음 같아선 당장 친자 불일치로 이혼 소송 확 걸어버리고 싶으니까. 잘못한 것도 잃을 것도 많은 아내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 녀석 병원 앞의 시위로 만족했지만 같이 갔던 동료들은 아니었나 봐요. 동료들이 본인들 아내에게까지 말해 지역 맘카페에 폭로글을 올렸더라고요. 유부녀하고 10년 동안 바람난 불륜남 소아과 의사가 하는 병원에 절대 가지 말라고요. 어느 병원 누구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인터넷이 보통인가요? 그 인터넷 카페 회원분들이 몇 시간 만에 신상을 알아내서 나중엔 병원 소개에 있는 친구 얼굴 사진도 유출됐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와 동료들의 작은 복수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팍 삭은 얼굴의 두 사람이 제가 일하는 공사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 안 그래도 구청에 새로 시위 허가 신청해서 다음 주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저의 빈정거림에 아랫입술을 부들부들 떠는 친구가 공사반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상여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10년간 깜쪽같이 속여놓고 고작 열을 고생한 걸로 퉁치려고?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니냐 너? 여보. 그래, 난 여보고 저놈은 자기였지. 10년 동안 안 헷갈리느라 고생했어, 당신도. 상여봐, 내가 요즘 병원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같이 일하는 병원 사람들이 나만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상대도 안 해주는데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환자도 반토막 나서 원장들 사이에서 손해배상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동네까지 소문이 쫙 났는데 내가 진짜 죽을 맛이야. 이 정도도 예상 못하고 그딴 문자를 보냈냐? 너 맞지? 나한테 큰딸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가짜 아빠 행세 그만하고 돌려달라고 문자 보낸 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그때까지도 문자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딴 문자를 보낸 거야? 나 난임으로 아내하고 이혼했는데 너는 수연이랑 두 딸 낳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파서. 호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전자로는 내가 세연이 아빠니까 수연이한테 너하고 부부 사이가 요즘 안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너한테 익명으로 언질이라도 하면 둘이 헤어지지 않을까 해서 보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상여봐. 그렇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된 놈이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공부머리랑 IQ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 봅니다. 그래,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둘이 데려다가 키워. 불륜한 애미애비 아래서 애가 얼마나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난 진짜 내 자식 둘째만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해. 여보, 왜? 둘 다 이런 걸 원한 거 아니었어? 내가 이혼해 준다니까? 세연이 데려다가 어디 한번 둘이 잘 살아봐. 그동안 난 당신한테는 친자 불일치로 이혼 소송 준비할 테니까 변호사는 알아봐. 둘째도 단독 양육권 신청할 거니까 세정이 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알아들어? 여보, 내가 상여봐. 그럼 병원 앞 시위는 그건 내가 못 봐주지. 난 내 분이 풀리기 전까지 할 생각인데
벌금도 낼만 하고 동료들도 계속 도와준다고 하고. 상여봐, 제발. 나 정말 병원에서 잘릴 처지야. 부탁이다, 친구야. 내가 이렇게 빌게. 공사판 한가운데서 파리마냥 두 손을 비벼대는 놈을 보니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제안하더군요. 제발 그만하자, 우리. 내가 5천만 원 줄게.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 위자료 많이 받아봐야 3천만 원이라는 거. 내가 2천만 원 더 줄 테니까 여기서 제발 멈추자.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뭐? 5천만 원? 역시 의사라 그런지 돈이 많나 보네. 그럼 오늘 안으로 당장 보내.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멈춰줄게. 뭐 정말이야? 그게 뭔데? 말만 해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정말 뭐든지 다? 좋아. 그럼 네 옆에 있는 여자 뺨 석 대만 때려. 왜 석 대냐면 한 대는 나를 배신한 죄, 두 대는 우리 큰딸 세연이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한 죄, 나머지 석 대는 우리 막내딸 세정이에게 부끄러운 엄마인 죄. 이렇게 딱 세 대만 때리고 저 여자랑 헤어진다는 각서 쓰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 줄게. 저는 솔직히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 열받아서 한번 해본 말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자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의 예상은 10초도 안 돼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놈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뺨 석 대를 때려버리는 거 있죠? 방어할 틈도 없이 뺨을 맞은 아내는 그놈에게 화를 내고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데 얼마나 웃겼는 줄 아시나요? 뭐? 헤어진다고? 같이 이혼하고 살자고 하더니 남편 말 한마디에 그만 만나자고? 네가 사람이야? 너 하나 선택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잃었는데, 그리고 감히 내 뺨을 때려? 니까짓 게 뭔데 내 얼굴에 흠집을 내냔 말이야. 이렇게 지 몸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한다던 전 아내를 때리던 놈이나 그놈 좋다고 공사장까지 찾아와서 한순간에 배신당하고 뺨까지 맞은 아내년이나 똑같은 연놈들이었습니다. 의리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는 하찮은 인간들이었을 뿐이었네요. 오히려 둘이 개그 프로그램을 찍는 듯 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데 꼭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연출하더군요. 내가 저런 여자와 10년 가까이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내가 그놈이랑 헤어진 뒤로 이혼을 거부했거든요. 정말 추하지 않은가요? 정말로 친구놈은 아내와 이별을 한 걸로 보였어요. 냉정하게 정리를 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속대로 5천만 원 받고 병원 앞에서의 시위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벌금을 물긴 했지만 저는 제 행동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을 파탄낸 대가를 톡톡히 쳐주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놈은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결국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해고 안 당하려고 5천만 원 위자료까지 제시했는데 결국은 지 발등에 지가 제대로 찍힌 거였습니다. 한심한 자식. 욕망에 눈이 멀어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된 순간이었죠. 물론 다른 병원에 일할 곳은 많겠지만 병원 내에서도 한 번 소문이 안 좋게 나면 끝도 없다고 하더군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소식을 들은 제 동료들은 축배를 들었어요. 제가 아내복, 친구복은 없어도 불행 중 다행으로 직장 동료 인복은 타고났나 봅니다. 마치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썩은 이빨 2개를 한꺼번에 다 뽑아낸 기분이었어요. 욱신거려 얼얼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원한 기분이 오래가지 않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제 전 아내죠. 여보, 나야. 뭔데?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말해.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잠깐만,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당신 뜻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애들 당신이 그럼 키워주면 안 될까? 내가 둘째 양육권도 그냥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세연이도 데려가줘. 뭐? 아니, 친부모 버젓이 살아있고 친아빠는 잘나신 의사 양반인데 왜 내가 내 핏줄도 아닌 애를 데려와서 키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자식한테 찾아가 봐. 당신 때문에 헤어졌잖아. 이제 내 전화도 안 받아. 글쎄, 그놈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서 연락하지도 말래. 나쁜 자식. 그럼 가정 버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람핀 주제에 잘 살 줄 알았냐? 내가 너 천벌 받는다 했지? 여보, 세연 아빠, 제발 부탁이야. 그래도 8년이나 당신이 키운 애야. 당신 이 정도 없는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었어? 나도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애 못 봐준다고 하고 나도 건살 능력 없으니까 나 세연이 보육원에라도 맡길 거야.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남편 버리고 딴 남자랑 바람나더니 이번엔 자식 버리고 지 혼자 편히 살겠다? 그럼 내가 이 나이에 혼자 되고 애한테 발목이라도 붙잡혀서 살아야 돼?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당신이 못 도와주겠다면 보육원 뿐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새끼 보육원에 버리는 걸 내가 왜 알고 있어야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제 아내였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줄이야. 애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본인 자식이지 뭐 제 자식인가요? 하지만 이 정이라는 게 정말 뭔지 통화를 한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밤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눈에 계속 아른거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자꾸 우리 세연이가 마음에 걸려서 학교 끝날 때쯤 조용히 얼굴이라도 혼자 보고 오려고 학교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세연이는 학교 놀이터 한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며 울고 있더라고요. 다가갈까 말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아닌 이상 냉정해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어느새 세연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세연아, 너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아빠. 그래 말해봐. 이 아빠가 들어줄게. 나 아빠랑 살면 안 돼요? 엄마는 할머니 보고 나 키우라고 말하고 집 나갔어요.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아빠 딸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도 절 버린 거예요? 아빠, 그래도 제가 앞으로 말썽 안 피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정이도 잘 보살필게요. 제발 저 아빠랑 살게 해주세요.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아빠. 뭐? 네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저는 한없이 작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세연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제 손을 붙잡는 모습. 전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그 작은 아이가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빠와 동생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치 저를 잡고 있는 그 작은 손은 세연이의 마지막 동아줄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세연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전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정말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더군요. 내가 세연이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하자마자 애 버리고 다니는 게 사람 새끼냐? 너 언젠가는 꼭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어떻게 지 뱃속으로 나온 소중한 자식을 그렇게 모질게 행동할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가 세연이 키우기로 한 대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에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는 네 인생 내가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줄 거야. 명심해. 알았어? 그러게 내가 세연이도 데려가서 키우라고 했잖아. 꼭 말 안 듣더니 나중에서야 뒷북친다니까. 그리고 나 원래 그런 여자인 거 잊었어? 난 자식들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해.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당신 말대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애들 키우는데 힘들다고 찾아오지나 말고. 와, 너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이럴 거면 애들을 왜 낳았니? 넌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해서는 너랑 우리 딸들 다시는 마주치게 하기 싫어서 양육비고 뭐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네 하는 꼬락서니 보니 도저히 못 받아주겠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이혼 소송 중에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본인은 애들 줬으면 됐지 무슨 양육비냐며 쌩 지랄을 떨었지만 이혼 확정 후 저는 현실을 직시해 주려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든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내년의 통장이 압류가 되든 사회생활을 못하든 저는 지구 끝까지 가서 받아낼 생각이에요. 지 밥 먹을 돈은 있어도 지 새끼들 밥 먹는 돈은 아깝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딸아이들과 셋이서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첫째 딸 세연이는 그 어린 나이에도 철이 일찍 들어선지 몰라도 동생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해주며 저의 고생을 덜어주고 있네요. 항상 제가 일 갔다가 오면 아빠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어요. 세정이 밥도 차려줬고요. 저 잘했죠? 이렇게 말을 하며 제게 관심받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제가 또 자기를 버릴까봐 어떻게든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가엾고 제 마음이 아파오네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딸 세연이 저는 그런 딸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지만 8년 동안 제가 가슴으로 키워온 아이니까요.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시집갈 때까지 제 친딸처럼 잘 키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왜 바보같이 남의 자식 키우냐며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들의 특권이다.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가슴속에 묻어두며 딸들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자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힘든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만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능력 좋은 아빠는 아니더라도 좋은 아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결정과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조언,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